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헌법 기출 총정리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헌법의 의의와 특성이죠. 보기 1번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뭐 그냥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제도,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함정을 팠던 거는 근대예요. 근대 헌법.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 두 개를 나눠서 구별해봐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헌법 예전에 있던 헌법 그리고 이제 현대 헌법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자 예전에 있던 헌법입니다. 예전에 있던 헌법에서는 정당제도 같은 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제도 이런 것도 옛날 헌법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다 맞는 얘기인데 왜 틀리느냐? 근대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근대 헌법의 특징이 아니라 현대 헌법에 들어와서 이런 걸 수용하였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제 주권자의 응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제도, 즉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자, 국가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제도가 현대 헌법에서 만들어졌다. 또 하나, 자, 법률보다 헌법이 위에 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유헌이다 결정해서 없애야겠죠.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제도 이런 것도 이제 현대헌법에서 들어왔다. 즉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실질적 법치주의죠.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자, 법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어야만 정당성을 갖게 되는다. 그렇지 않은 건 유헌으로 없애겠다. 그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제도죠. 자, 보기 3번입니다. 헌법의 최고 기본성은 헌법의 내용이 국민의 합의고 그리고 헌법의 제정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셔. 자, 위헌법령 심사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맞죠? 그래서 헌법이 왜 최고냐? 그 근거는 결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최고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헌법령 심사제, 즉 위헌법률 심판제도나 마찬가지죠. 자, 위헌법령 심사제. 법령이란 거는 법률과 명령이죠.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죠. 자, 어쨌든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법령 심사제 이런 거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기 4번입니다.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헌법이 뭐 130개 조문밖에 안 되고 뭐 자세한 거 적어놓지 않아요. 뭐뭐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넓게 추상적으로 개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넘겨주긴 합니다만 그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뭐 제의를 요구하고 뭐 공포한다. 그렇지 않고 5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도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등등등 핵심적인 사항은 규정해 두어야 한다.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5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이걸 관습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습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됐다. 그러면은 이제 관습헌법도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헌법의 의의 특징 역시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헌법은 뭐다? 보충의 필요성이 크다. 즉 매우 개방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헌법규범 사무관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의 우회를 인정할 수 있다. 틀린 부분이죠. 헌법규범 사무관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자, 우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헌법규범 중에서 매우 중요한 조문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조문도 있고 왜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이중배상 금지 규정처럼 이상한 규정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상으로는 다 대등합니다. 효력상으로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죠. 근데 여기서는 이념적 논리적뿐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맞는 얘기죠. 즉 관습헌법이나 성문헌법이 둘 다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헌법, 헌법 130조 절차에 따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습헌법도 마찬가지로 130조에 따라 개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려면은 관습헌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 130조를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으면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던 사안이었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 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위반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최고 규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위반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자, 기본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최고인데 그걸 그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법의 최고 위헌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보기 5번입니다. 자,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한계 등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죠. 즉 국가긴급권 우리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긴급권으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그리고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해서 상세한 조건, 내용, 한계 등에 관해서 다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의 일반적인 태도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헌법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라는 건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것은 사법적주의보다는 사법소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죠? 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럴 여지가 있으면은 유형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유형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합헌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웬만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법을 살려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결국 이제 사법소극주의가 되는 부분이죠. 자, 보기 2번입니다. 법률 합헌적 해석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자, 법률 합헌적 해석, 즉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이 부분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헌법에 써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현행 헌법에도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가능하죠.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자, 국회가 만든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위헌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위헌법률 심판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경우는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자,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할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합헌성 규정이 배제된다. 아주 옛날 문제고 미국 판례 태도까지 우리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만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법률이 있으면은 위헌이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합헌이라고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은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합헌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다 아니죠. 어디까지나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 제한, 박탈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입법 형성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한도 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법 목적을 헛되이 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거나 즉 법 목적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입법권자 입법 형성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한국적인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해석해버린다. 그러면 입법자들, 국회의 입법권을 갖다 완전 무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합헌적으로 해석하라 그런 원칙은 아니죠. 그 다음에 보기 5번 볼게요.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이란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가능한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념 자체로 맞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문제 4번입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데 관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인 거니? 자,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국민들이 뽑아주지도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부랭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법률 위헌이니까 무효다. 앞으로 아무도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니들을 뽑아준 적도 없고 우리가 뽑은 건 국회인데 아니 우리가 뽑아준 대표가 만든 법률을 니들이 뭔데 마음대로 무효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할 때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권한을 가지는데 그 권한이 센 근거는 어디까지나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왜 이렇게 니네 힘이 세냐? 그 이유는 국민이 직접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직접 뽑아줬어요. 직접 힘을 준 경우입니다.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커요. 권한이 셀 수밖에 없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약하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즉 간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들이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간접적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이 큰 기관에서 만든 법률을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왜? 헌법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비판을 받겠죠. 자, 니들이 뭔데 우리가 뽑아준 대표들이 만든 법률을 니네가 마음대로 무효로 만드냐? 그럼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 보세요. 헌법에 써 있어요. 우리 보고 법률이 유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은 국민들이 내린 결단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 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 소송의 일종이므로, 자,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그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위헌법률 심판 절차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률이 유연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지. 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절차는 아닌 거죠. 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따라서 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그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자, 헌법 8조에서 정당의 자유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10조부터 헌법 37조까지 또 기본권들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결과 유헌이다. 그 심사 기준이 뭔데?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럼 유헌으로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죠. 자, 제도 보장의 본질에 반한다. 그럼 또 위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 기본권과 상관없는 부분들도 전부 다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원칙에 반한다, 무슨 뭐 원리에 반한다 이런 거 가지고도 다 유형 결정이 내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맞는 부분이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 결정 그리고 한정유형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헌법합 지적 해석은 그쵸? 자, 헌법합 지적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대표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유연이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 헌법합 지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저렇게 해석하는 한 유헌이다 한정유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헌법합 지적 해석은 가능한 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자, 이른바 헌법 수용적 한계는 헌법합 지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 마지막에서 이제 틀리고 있죠. 자, 헌법 수용적 한계도 하나의 헌법합 지적 해석의 한계,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헌법합 지적 해석의 한계,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로 문의적 한계, 법목적적 한계, 세 번째 헌법 수용적 한계죠. 헌법이 수용할 수 없으면은 더 이상 그 법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보기 4번 볼게요. 자, 법률에 대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자,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 살짝 그죠? 다소 제한, 보충한다 정도까지만 가능한 거지,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면은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어요. 입법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그게 유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것까지 하는 건 허용되지 않죠. 다음 보기 5번 볼게요. 자,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유연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허용될 수 없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자,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자, 갑에게 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왜 그런가 했더니 법에 근거가 있네요. 식품위생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 요리사가 코딱지 파다 걸리면, 자, 코딱지 파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코딱지 파다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코딱지 파다 한번 걸렸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청장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행정부인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걸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코딱지파면 영업정지 처분 내리라는 이 식품위생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갑은 나 영업정지 당한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자, 요 단계에서는 구청장도 이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됩니다. 즉 이때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사실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었다.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집행을 한 것뿐이지 나도 이 법이 많이 안 들었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좀 판단을 해달라. 자,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주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그러면은 구청장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재법 68조 2항으로 헌법손실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대로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어도 구청장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취소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구청장도 그 법이 위헌이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취소 소송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률의 식품위생법의 헌법 적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갑이죠. 근데 이제 이 갑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이 구청장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만약 안 들어주면 직접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길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역시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헌법에서 보기 1번. 자,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법률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는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즉, 자, 규범통제에서는 규범통제라는 건 뭐 위헌법률 심판 생각하시면 되죠. 자,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인데, 자, 그 경우에 있어서 헌법이 뭐가 되느냐? 자,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심사의 기준. 즉,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거고.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에는 법률 해석을 할 때 헌법에 맞게끔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헌법이 그때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심사의 기준, 해석의 기준, 또는 뭐 심사의 기준을 다른 말로 뭐 저촉 기준 또는 뭐 통제 기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 질서 통일성 그리고 권력 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이 곧 권력 분립이죠. 자,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뭐 맞는 내용이죠.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밖에 뭐 국가 간의 신뢰 보호나 법적 안정성 이런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설사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헌 법률을 무효 선언하는 규범 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 재정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문의적 한계, 법목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법 목적의 한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목적의 법률을 만들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의 법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법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합헌적 법률 해석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살려줄 수가 없고 그냥 유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규범 통제, 유언 선언을 해야 되는 유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 법률이 외형상 유언으로 보이는 경우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나 쉽사리 유언이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가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이 법률 해석 지침인데 법률을 헌법 해석 지침이다. 틀려요. 헌법 해석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 지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지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억입니다. 자, 법실증주의 주장에 의할 때 헌법 해석에 의해서도 뭐 전통적인 법률 해석 방법에 따름으로써 법치국가적 명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뭐 돼 있는데 법실증주의 뭐 이런 거 솔직히 몰라도요. 법실증주의니 뭐 결단주의니 통합주의니 뭐 옛날 시험에서는 나오는 거지 요즘에는 뭐 거의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결국 이제 법실증주의라는 거
뭐 특징을 얘기하자면 법 실증주의는 헌법이든 법률이든 가리지 않아요. 다 똑같은 그냥 법이면 다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법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헌법 해석이든 법률 해석이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 해석 방법에 따름으로써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기억은 결국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이랑 똑같은 거니까 둘 다 해석 방법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 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 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에도 개방적인 헌법 규정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 보충을 통해서 불문법적 요소에 의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지막이죠.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자, 이러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동등한 효력. 근데 동등한 효력을 넘어서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보다 더 세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 관습헌법이 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으면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밖에 없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 역할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한다를 넘어서서 동등하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동등하다. 그래서 똑같이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를 다 거쳐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아예 개정하거나 폐지까지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하는 걸 넘어서서 동등하다고까지만 얘기한 것도 엄청 세게 지금 최대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개폐한다. 그건 이제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되겠습니다. 개방적인 헌법 규범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충돌하는 개방적인 헌법 규범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법의 통일성,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 특유한 헌법 해석 원칙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 네, 좋은 말이군요. 좋은 말로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일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 민주주의와 권력 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 유지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자, 뭐 권력 분리의 원칙 관점, 뭐 그밖에 뭐 입법권에 대한 존중, 이것도 권력 분립이죠. 입법권에 대한 존중, 뭐 규범 유지의 원칙, 뭐 법적 안정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뭐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까도 봤다시피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자, 특히나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 최대한 입법권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은 자, 아무리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헌법재판소 말고 무조건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지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자,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인 경우도 있고 유헌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쉽사리 유헌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웬만하면 합헌인 쪽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그다음 입법 취지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 자,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 그리고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자,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자, 결국 자, 헌법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 적용의 방향 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한다. 다 좋은 얘기죠.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지문을 자꾸 사법시험에서 집어넣는 이유는 40문제를 40분에 풀게 하는 게 아니라 70분 동안 풀게 하니까 지문이 짧으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간이 다 남아 들어갔고 다 풀었는데 저 나가도 되나요? 막 이런 수험생들 생길까봐 그냥 최대한 그냥 길게 지지지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비유 볼게요. 비유.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이 부분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 기준, 구체적 규범통제,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그 심사 기준이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하면 틀려요. 자, 법률 제정 당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즉 헌법재판 당시, 규범통제 당시, 즉 헌법재판을 하는 헌법재판 당시, 즉 현재죠, 현재. 요때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즉 현행헌법이 기준이라는 거죠.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봐야죠. 요건 이제 긴급조치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자, 1972년 헌법, 박정희 정부건데 이제 1972년 헌법에서 그 당시 헌법에서는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고, 자, 긴급조치. 자, 대통령이 여러 건 긴급조치를 발동했는데, 자, 긴급조치를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긴급조치예요. 자, 근데 그게 긴급조치가 유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 긴급조치 제정 당시, 즉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유신헌법을 얘기하고 있죠. 유신헌법이 심판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헌법재판 당시의 헌법, 즉 현행헌법이 유연인지 아닌지 심사해야 되는 심사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 그 당시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현행헌법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현행헌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법심사한 결과 긴급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유현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할 때 기준이 되는 헌법은 언제다? 그 법률 제정 당시, 긴급조치 제정 당시 헌법이 아니고 현행 헌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자,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치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다. 맞죠? 하지만 완전 새로운 내용, 새로운 목적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다음 보기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나 법률의 유형상 아까도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한정합헌 결정이나 한정유형 결정은 관점을 달리할 뿐 본질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 저렇게 해석하면 유형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강조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반대쪽으로 강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면 유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관점을 달리할 뿐이지 두 개가 다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한정합헌이든 한정유형이든 둘 다 유형 결정의 하나로서 다 기성력을 가진다 이렇게 봐주고 있죠. 물론 대법원은 됐고 우리는 한 단순 유형 결정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만 인정해주겠다. 나머지는 이제 기성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태도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 분립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제시한 바 없다. 틀렸죠.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와 관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한 바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할 때 문의적 한계 그리고 법목적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확히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밖에 아까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 수용적 한계까지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고 있죠.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한계를 제시한 바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합헌적 법률 해석이네요. 자, 보기 1번 아까 나왔던 거긴 한데 뒷부분은 안 나온 거네요.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웬만한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최대한의 해석상 재량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법 적극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틀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소극주의라고 했죠. 적극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뭐 최대한 재량을 발휘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량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소극이다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유형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유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입법부가 국회가 기분 나빠하겠죠. 우리가 만든 법률인데 왜 니네가 계속 유형 결정만 내리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소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이긴 한데 문제가 있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괜찮은 쪽으로만 해석하면은 괜찮은 법률인 것도 같아. 살려줄게. 요게 이제 소극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주의.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헌법 해석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법률 해석 지침이다. 그렇죠? 헌법 해석 지침이라고 하면 틀려요. 법률 해석 지침이죠. 자, 그다음 보기 4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해당 법조문의 어휘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게 문의적 한계죠. 문의적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문의적 한계. 그다음에 입법권자의 명백한 입법 목적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요게 이제 법목적적 한계고요. 자, 세 번째 헌법 수용적 한계죠. 헌법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헌법 수용적 한계. 요 세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보기 5번입니다.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한정. 헌법이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정합헌이죠. 자, 이런 주문 형식의 한정합헌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단순 이혼 결정을 안 내리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즉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괜찮은 거 아니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제 반대로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그럼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원이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전형이다.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직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네요. 보기 1번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이 설사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이렇게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침해한 겁니다.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틀렸죠.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보기 2번. 아까 나왔던 거니까 뭐 넘어갈게요. 자, 보기 3번입니다. 사법소극주의죠. 사법소극주의. 맞는 내용이고요. 자, 보기 4번입니다. 다소 제한, 보충하는 건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걸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역시 맞는 내용이죠. 아까 나왔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죠. 근거. 내세우기 옳지 않은 것. 헌법의 생활규범성, 상관규범성에서 기인하는 규범조화의 요청, 그리고 보기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 입법권 존중, 즉 권력 건립의 정신, 법적 안정성 또는 다른 말로 규범 유지의 필요성, 이런 표현 또는 이제 국가 간의 신뢰 보호 이런 게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안 쓰여 있다고 했죠.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이 실정법상으로 근거는 없고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헌법의 생활규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헌법의 생활규범성, 웬만한 법은 다 생활규범성이죠. 생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시면 안 되고요. 등등 권리를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규범에 다 생활규범성은 다 들어있죠. 웬만한 법들에 많은 법들에 들어있는 거죠. 한 조직을 위해서 만든 조직규범 빼고 나머지 웬만한 경우에는 다 생활규범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건 알 필요도 없고 요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은 나왔던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보기 1번은 이제 그걸로 틀리게 나온 거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자,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틀렸죠. 헌법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이라는 거. 헌법 해석 지침으로 바꿨으니까 틀리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독일이 아니고 이제 미국이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독일 때문에 틀린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보기 3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된다. 그리고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과정, 즉 위헌 법률 심판과 같은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자, 법률을 해석하기만 하면은 행정청이든 일반 법원이든 자, 법률을 해석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는 법이네. 어떻게 보면 유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거 최대한 유연인 쪽으로는 해석하지 말고 합헌인 쪽으로만 해석해서 적용해보자. 이런 거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즉, 규범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 규범 통제 결과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네. 단순 유연 결정으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규범 통제가 확실히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헌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유연으로 결정해서 없앨 수 있는 법도 웬만하면 좀 해석 좀 잘해봐. 그럼 합헌으로 살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살리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규범 통제 제도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법원에서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례가 고판례죠. 자, 군인이 형사 기소돼가지고 봉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봉급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안 줬던 봉급을. 근데 무죄 판결을 안 받고 하필 공소기각을 받았네. 근데 내용상 무죄 재판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대법원에서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돈 달라는 그냥 민사소송인데 그 과정에서도 대법원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 게 맞다. 왜? 법에는 무죄 판결이라고 써 있지만은 그 안에는 내용상 무죄 재판인 형식상으로 공소기각도 다 집어넣는 걸로 우리가 봐주겠다. 법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즉 규범 통제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가 다 틀리고 결국 이제 이걸 맞는 답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에 위반된다 싶으면은 단순 유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만 해서 무조건 유연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해석해주면 살려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면은 이 부분은
하폰인 법률로 남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하폰으로 법률을 남기게 되면은 결국 그 법이 계속 살아있고 그 법이 계속 악용됨으로 인해서 자,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거에 있는 거죠. 이 법이 문제가 있고 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 그럼 이 법을 단순 유형 결정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에이 그래도 이 법이 잘만 해석하면은 쓸만하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또 피해자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악용됐을 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많이 악용되었을 때는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한정 합헌 내리고 웬만한 그 살려주다 보니까 그죠? 이적 표현물 소지죄, 대학 교양 강좌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그냥 가방 안에 그 책 놓고 있다가 걸리면은 그게 이적 표현물로 분류가 돼 있네. 이적 표현물 이제 소지죄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던 거죠. 뭐 대학 수업 듣고 집에 가다가 걸리면은 바로 이적 표현물 소지죄가 되는 거죠. 교양 수업 때 쓰던 교재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헌법 해석이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재헌헌법 이래 신체 자유 보장 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행법의 개정 시에 구속으로 바꿨는데, 자, 결국 이거는 국민의 신체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법의 주요 개정 이유라는 거. 따라서 구금을 왜 구속으로 바꿨느냐? 이것은 신체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금 플러스 구인, 즉 구금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까지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구속으로 바꾼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뭐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자,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거는 구금에다가 구인까지도 다 넣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속으로 바꾼 거다. 즉, 쭉 읽어보고 최대한 신체 자유를 더욱더 많이 보장해 주겠다, 그런 취지구나, 맞구나 정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체 자유의 보장 범위를 점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네, 좋은 내용이죠. 맞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8조 1항은 정확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만 써 있어요. 나머지는 안 써 있어요. 일단 정당 활동의 자유, 뭐 정당 조직의 자유, 뭐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 그런 거 정당에 관한 자유 하나도 안 써 있고 오직 요거 설립의 자유 하나만 8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8조 1항이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당의 모든 자유를 다 규정한 거다,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 일반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될 수는 없다. 틀렸죠. 자,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한편으로는 국민이 개인적으로도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개인이, 정당의 구성원인 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당이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의 자유는 단체, 개인 모두 다 가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볼게요. 자,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헌법 16조 후문에서 자, 주거에 대해서도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2조 3항에 신체 자유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자, 헌법 12조 3항에서 신체 자유 관련해서는 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거 할 때는 역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요. 예외. 그래서 뭐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라든지, 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즉 긴급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도 일단 체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신체 자유 부분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조 주거의 자유에서는 영장주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예외가 없다,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체 자유와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외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외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때나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해준다는 거. 어떻게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느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될 것,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가나요? 뭡니까? 체포영장 하나만 가지고 집에 들어와도 되나요? 집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 자, 피해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긴급한 사정. 자, 지금 가서 법관한테 영장을 받아오면은 그 사이에 쟤는 또 다른 집으로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포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긴급한 사정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개연성, 긴급한 사정, 뭐 줄여서 긴급성.
긴급성. 그래서 이제 개연성과 긴급성 두 가지가 있으면은 그때 비로소 헌법에 안 써 있다 하더라도 사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겠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신체 자유와 다르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헌법에 안 써 있다. 하지만 판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인정해준다. 근데 그냥은 인정 안 해주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준다. 어떻게 제한적으로 인정해준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첫 번째는 개연성, 두 번째는 긴급성 두 가지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된 216조이랑 관련된 조문이 유언으로 결정되었던 이유는 거기에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때에는 주거나 수색에 대해서 바로 이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수사가 이제 피의자 수색 결국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잡아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건 개연성 하나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빠져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요거 하나만 있으면 개연성만 있으면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서 그 부분에서 두 가지 건 중에 하나를 못 갖췄네. 얘만 갖추고 얘는 못 갖췄네. 그러면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되는데 너 두 개 중에 하나 못 갖췄으니까 예외를 인정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헌법 16조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었죠.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헌법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이죠. 자, 이게 옛날 판례는 어떻게 봤나요? 헌법 32조 6항을 해석할 때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인데 이 유가족을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 걸로 봤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도 헌법 32조 6항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상위공경의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해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판례가 바뀌어서 자 이건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겠다. 그래서 이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물리 해석도로만 해석하겠다. 그래서 유가족은 전물 공경에게만 걸리는 거고 니네한테는 안 걸린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뀐 부분이죠.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그리고 전물 공경의 유가족 이 사람들만이 누구다? 32조 6항에 의해서 헌법이 대놓고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요 세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즉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그리고 상위공경의 유가족은 더 이상 헌법이 잘해주라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부분이죠. 자, 그다음 보기 5번 볼게요. 자,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집회 허가 금지 조항은 자, 처음으로 19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으며 7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조항뿐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서 봐주시면 되죠. 언론 출판, 자,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나 검열 금지. 자, 여기에 대해서 허가나 검열 금지 규정이 언제 생겼다? 3차 개헌이죠. 3차 개헌 때 생겼습니다. 3차 개헌 때 생겼다가 언제 없어졌다? 제일 안 좋은 헌법, 유신헌법이죠. 7차 개헌 때 없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현행헌법 때 다시 부활이 된 거죠. 9차 개헌 때 이제 부활이 된 겁니다. 그 연역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인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중에서 지금 집회 하나만 딱 떼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조항은 자, 처음으로 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다. 3차 개헌 맞죠? 그리고 자, 7차 개헌 197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9차 개헌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집회 허용 여부를 행정권의 일방적 사전적 판단에 맡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절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자,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 헌법적 결단이다. 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인데 13번부터는 우리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